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고 또 재산을 불려가는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현상을 살펴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무엇하나라는 자조 섞인 풍자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에 이어서 증세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수라든가 경제 네. 지표를 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해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 미국 증가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한 다우지수 25포인트, 나스닥이 한 19포인트에서 이 지수는 네 자리, 다섯 자리대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경제 해설을 하지 않는 게 증시를 정확히 읽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의 그 주가 모습이 네.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변동폭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마치 증시 자체가 뭐 큰 이슈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해시킨다 하는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CNBC라든가 이런 데 방송을 그 해설하는 이런 시각을 보면 그런 풍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인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수가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상당폭은 오히려 그 증시 흐름을 왜곡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CNBC의 방송 태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방송에 그 전해지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의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변동성에서 움직인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증시 모습에서는 테이퍼링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늘도 이제 미국의 웨이즈북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빨리 개선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 이런 쪽을 좀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금 연준 이사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카프란 이분이 이제 유력의 마피아 기지를 유지했다가 지난주에는 컨텀 퀘러스 부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필라델피아 네. 연준 총재가 테이퍼링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보다도 향후에 증시 모습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좀 우리 이 얘기를 좀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 뉴욕 월가에서는 가장 그 증세 문제가 거론많이 예. 됐죠. 왜냐하면 미국 시가로 2일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확충안을 두고 공화당과 협의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대 이슈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게 인프라 확충 계획 경기 부양책 보면 202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예산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빅이슈가 될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화당과 난항을 빚는 과정에서 협상이 어려질 것이다. 이렇게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을 합니다는 그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 웨이브로 확정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안 되면 이렇게 그 행정명령으로 발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이렇게 협의할 때 공화당 협의의 결과 관계없이 그냥 추진한다 하는 얘기가 우리 어제 그 강당 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지금 예산안 나오죠? 증세 문제인데요. 이 증세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증세안이 있습니다는 법인세가 21에서 28% 가장 기업들이 많이 내겠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소득세를 형성해서 27에서 39.6%. 그리고 자본유세 100만 달러 이상 갖는 그리고 자본 스탁은 1년 이상 갖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 현행 20%에서 39.8% 정도로 해서 이게 초부유세라고 얘기하죠. 이런 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화 사이드에서는 이제 돈줄을 줄이는 테이퍼링이 당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윤과 개인의 그 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증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열기가 식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5자리대 그 이렇게 주가인데 25포인트, 19포인트 이렇게 수준에서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만큼, 의미 부여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만큼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거래 대금이 아주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열기가 실어가고 있다. 로빈 후드들이 빠지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도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세금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이 가장 높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뭐 증세 없는 우리나라죠.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이렇게 등식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 이렇게 출범 이후에 정부가 빅가먼트, 집권 초기부터 빅가먼트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슈퍼 예산이 편성됐죠. 슈퍼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규모 사이드가 예산이 크게 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좀 안 해야 됩니다는. 또 슈퍼 예산에 이어서 추경 편성 매년 3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자 국채 발행보다도 증세로 선택했죠. 증세로 선택하니까 이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경련산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거 보면 뭐 시청자님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느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발행됐습니다. 증세라든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 속도가 조사 대상 기관의 1위다 최고도다 하는 네. 이런 되게 돼서 하나의 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그 캐스터분 쪽에서 한 분이 벌면 뭐합니까? 세금 다 나가는데 이런 쪽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기업을 이렇게 담당하면 기업이 커지면 크게 하면 뭐합니까? 규제가 달아오는데 혜택이 줄어드는데 이런 쪽에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연구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된 거 보면 서울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젊은 층의 3사람 중에 한 분은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저도 이 통계를 신문사 논설인 입장에서 이 통계를 받았을 때 한국 경제 미래를 젊어져야 될 이런 분들이 3명 중에 2명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한국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다. 절반 이상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는 3명 중에 죄송합니다.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50% 이상이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만 그렇습니까? 지금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령령이 50대, 60대에서 진퇴양난. 자, 내가 강남에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뭐 이렇게 다 내고 사실상 다른 데 살 수 있느냐. 퇴출구가 돼야지 네. 강남의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요. 팔더라도 양도세까지 뭐 촉하니까 다른 데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더라도 뭐냐면 다른 데가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하면 퇴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갖는 것도 못 갖게 하고 나가는 것도 못 갖게 하면 50대, 60대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만 그러냐? 기업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고민에 빠져 있죠. 그래서 한국은 도저히 못하겠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해외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업에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다 들어와라 리쇼링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리쇼링 비용에 관계없이 혜택 주겠다 다 들어와라 이런 쪽에 했는데요. 한국은 해외 이전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증세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개인을 위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을 이어지고 그러면 개인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선 자 소득이 많아야 주식을 많이 수요를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기업은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이 좀 이렇게 사실 우대받고 어찌됐든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한국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자금 조달, 재테크 되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신진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미국에서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온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정부가 재정 팽창을 통해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과연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근데 빅가먼트의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5월 금통위가 있을 때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했던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의 싱크탱크가 해당되는 그 KDI의 고도 성장 과정을 이끌었던 성장을 분배보다 우위에 있던 이런 쪽의 원장 자리가 돼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운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이죠. 소득주도. 팽창 재정은 이번에 이제 나타났죠. 기본 결국이. 이건 현 정부 출범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팽창 재정은 결국 경기 회복이 되고 세수 증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증세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 증대 선순환 관계다. 이 관계가 시청자 여러분 무슨 곡선이 생각납니까? 아서래퍼의 래퍼 곡선이 생각날 겁니다. 한번 래퍼 곡선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곡선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래퍼 곡선이죠. 적정서열 전에 요게 이제 0% 적정서열 전에 이렇게 세입 규모가 피크돼 있을 때 요 네. 세율을 보통 그때까지를 노멀전이라 합니다. 노멀전에서 세율이 우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밑에 가로속에 세율이 증가하면 경기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세수가 증가한다 하는 그래서 tax rate와 세율과 government revenue 간의 플러스 관계 유지하는 것이 보통 시청자 여러분도 세율이 증가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것 노멀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정부가 빅가먼트에 이렇게 돼 있는 근거가 돼 있는 그런 표준 지역이 아니라 비표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같이 자막을 설명하겠습니다. 적정세를 벗어났습니다. 적정세를 벗어나면 이때는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국민들과 기업들이 세부담이 높다 보니까 세금 또 증가해 벌면 뭐 하냐?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의욕이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수입이 거꾸로 떨어진다. 그래서 세율이 증가하면 일반 상식에서 보면 가먼트 레베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이 비표준 지역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면 경제 의욕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된다. 네. 해서 세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가버먼트 레베뉴, 정부 수입이 떨어진다 해서 이걸 비상식 지역이다. abnormal job이다. 이렇게 해서 비표준 지역이다 이럽니다. 우리는 비표준 지역이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부담이 가장 세부담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앞으로도 중장기 이렇게 재정 전략에서 증세 팽창 재정을 가겠다. 증세를 통해서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된다. 기본 권력에서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세뿐만 아니라 증세를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증세를 해서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끼니까 이제는 이제는 한국은행이 인수해야 된다는 부채 화폐 문제 적자국채 발행이 되는 겁니다. 후손 세대한테 전가시킨다 하는 게 적자국채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적자국채 발행하면 가뜩이나 테이퍼링 이런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어제 27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실제 여부항식 금리 인상 이 얘기 나온 상태에서 적자국채 발행하면 국채가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국채 발행 공급 물량이 증가할 거고 국채가 떨어질 거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면 적자 국채에서 공공 사이드에 공공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행코도 소비 줄이겠죠. 네. 그 다음에 기업도 금리 코스로 이렇게 투자 줄이겠죠. 그러면 적자 국채에서 공공 사이드에 공공 지출이 증가하지만 이 국채 발행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와서 민간 사이드의 수요가 크라우딩 아웃,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증세, 빚감을 통해서 팽창 재정을 하면 경기가 회복돼서 세수가 증가한다 하는 이 기본 골격이 상당 부분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요즘 들어서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증세하면요. 네. 증세 부담이 되니까 개인도 부담이 돼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기업도 기업도 세금 증가에 규제 증가에 하면 내가 중소기업을 이끌다 하더라도 여기 성장 사다리에 의해 가지고 중견기업하고 대기업 가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다들 시청자분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그 브래드 피트 하면 이 판타지 영화 관련해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긴 봤는데요. 제 영화를 좀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벤자민 버튼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을 보면 태어날 때 노인으로 태어나죠. 브래드 네. 피트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이가 해가 될수록 나이가 젊어지죠. 존 앵커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다 하는데요. 네. 그 골기억을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좋아하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 영화가 그 위대한 개츠비 작가인 피츠제럴드가 쓴 단편 소설을 각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노인으로 태어나서 네네. 젊어지면서 결국에는 아기가 돼가는 그 시간을 정말 거꾸로 돌리는 그런 판타지 영화거든요. 네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역시 제가 그 평상시부터 우리 존 앵커가 굉장히 똑똑하다. 경제 현방도 경제식도 높다 하는 이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단적으로 그걸 느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노인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부능, 보호니까 자유로움을 그만큼 느끼지 않은 것입니까? 네. 그게 판타지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도 이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다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은 일단 일본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못지않게 지금 선진국이지만 1인당 GDP가 4만 달러의 선진국이지만 지금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하는 이런 쪽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억 엔 이상을 이렇게 자본금을 가졌을 때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치고 대형기업이라고 일본은 중견기업이라는 게 단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보고 1억 엔 이하를 사실 이렇게 그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사실 그 이렇게 100억 엔 이상의 대형기업이 거꾸로 중소기업을 가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어려운데 사실 이쪽으로 가야 세제장이든가 이런 쪽에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애써 대기업으로 가놓고 코로나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증세라든가 뭐다 하니까 그리고 거꾸로 기업이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세대, 3세대 거쳐가지고 음식점이든 체인 음식점이든 이렇게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걸 다 하고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거꾸로 어린애 단계인 중소기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에서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일본 내에서 나온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네. 보통 한국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성장 사다리 많이 느끼셨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중견기업도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8%, 중견기업의 8%, 중견기업이 한 4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중에 8%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견기업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졌다는 본인들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다 이런 용어가 기업들 사이에 많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 사실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벤자민 버튼 증후군은 새로운 얘기이고요. 네. 사실 이전부터 저희들이 뭐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을 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네. 똑같이처럼 아시겠습니다는 이 가상세계 네버랜드에서 아이로서 자라가는 자유로움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피터팬 증후죠. 나이와 관계없이 피터팬 증후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자민 버튼 증후는 이미 갓등돼서 다시 떨어지는 거고요. 노인으로 나이가 먹다가 이제 어린애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으로 그냥 남아있는다. 어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다. 예.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현 정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는 여기 규제 정도가 더 세졌습니다는 9번의 죽음의 규제 크레바스. 우리 전 앵커는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네,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까? 제가
큰 등산은 안 해더라도 작은 등산은 매일 아침 합니다. 그래서 크레바스에 대해서 잘 아실 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크레바스를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는 자 9번의 규제가 아니라 죽음의 규제에 크레바스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을 각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간다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을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일 때는 보통 중견기업이라 얘기하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가면 일단은 81개, 81개의 규제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함. 이건 중견기업 협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건 이상의 법률이 새롭게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전 앵커도 넘어가야 산이 81개의 많군요. 규제 200건의 법률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체감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직 이렇게 방송 앵커만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의 그 체감적으로 얼만큼 죽음의 규제 그렇죠. 크레바스를 압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되는데요. 그것뿐만입니까? 세제도 감면이 폐지됩니다. 공공조달도 입찰 제한됩니다. 세무조사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그래도 영세 중소기업인 이런 데는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상대적 혜택이 적다 보니까 내가 중견기업 왜 가? 그래서 벤자민 버튼 증후군과 같은 중견기업이 거꾸로 중소기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해서 그만큼 절박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성장 사다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창조경제 이렇게 했던 그분 조남은 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창조경제 했던 분의 성장 사다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장 사다리 되는 거냐? 말뿐이지 성장 사다리가 현실적 여건이 될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떠드냐? 근데 우리가 여건적인 측면에서 되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이렇게 해서 보면 각종 규제라든가 많았습니다. 현 정부는 더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1990년도 격변의 시기에서 1990년대 이후서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사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세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거는 빼겠습니다. 금융사는.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지금의 IT 업종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격변했습니까? 격변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과거에는 투 제너레이션 60년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페이스북 창업자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다 15년 이내입니다. 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경제TV에 이렇게 굉장히 그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서 한국경제TV를 이렇게 굉장히 한 단계 테이크업 하신 분이 네. 송재조 전 TV 사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혜택을 주셔가지고 제가 연방적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해서 월가 특파원 이렇게 예. 이제 갔던 텐데요. 그때 제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렇게 생존에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강의를 들은 적인데요. 그때 애플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 손아귀에 넣어주신다. 근데 실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바뀌어놓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도 어린애도 있잖아요. 사실상 영어를 못해도 이게 버튼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때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요. 그걸 잘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지금에 보면 그만큼 격변해서 지금은 세계 10대 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시청자 여러분 베이지 오프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 이렇게 해서 가업 승계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도 그렇게 격변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대기업에 편입된 기업들이 많이 나타야 경제 조로가 방지하면서 신진대사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희망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여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대기업에 편입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요 정도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의 단계인데
무슨 놈은 성장사다리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선 성장사다리가 더 옅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도 그대로 어린애 단계로 하는 이렇게 피터팬 증후가 되는 거고, 어렵게 중견기업 갔다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 더 어려워지니까 뭐냐면 영세 중소기업으로 더 지원금이 대 혜택하니까 뭐냐, 에이 모르겠다, 중견기업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의 강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순페트의 경제학 오늘 책 보면 창조 파괴. 창조 파괴는 뭐냐?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창조 파괴 아닙니까? 창조 파괴. 이게 자본주의라든가 시장 경제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 파괴 하려면 내가 열심히 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죠. 그런 측면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뭐냐, 피터팬 증후군도 탈피하고 벤자민 버튼 증후군도 탈피하면서 다 성장하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선배에 해당되는 전세현 앵커가 지금 어렵게 스타트업이 돼서 중견기업이 돼서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돈 버는 사회들 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 어떠냐? 전세현 앵커 입장에서 마음이 좋기 때문에 자, 세우두기 한 것과 생각하지 말아라. 메이저 프레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내놓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부 이렇게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 건 아닙니다는 사회적으로 내놓게 돼서 사회적으로 선순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집이라든가 체제는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이 가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든가 시장 경제가 일한 만큼 열심히 대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개인 경제 단위에서 보면 프로핏, 이윤. 내가 들어온 것은 인컴 빼기 비용이죠. 이게 가점소득에 해당되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임금이고 캐피탈 게인. 기업가 입장에서는 자본이득세, 부동산 소득세. 이게 부동산 소득이지 않습니까? 캐피탈 게인. 비용은 뭡니까? 세금과 준조세,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해당됩니다. 공공요금, 그다음에 뭐냐? A구청에서 예산이 됐는데 안 돼? 그러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당산 사거리에 경찰들이 깔리겠습니까? 안 깔리겠습니까? 그 관공 이렇게 벌금 떼는 것도 그게 리얼 텍스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된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렇게 보면 세부담 그것뿐만 준조세 증가 속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경제하고자 할 때 내 돈의 소득이 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 비용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벌면 환영 못지 않고 돈을 벌면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돈 버는 거지 자본주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풍자가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대기업과 고소기업일수록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세금 내야 돼? 우리도 열심히 일한데. 징벌적 과세. 세금을 내도 마치 이것이 무슨 양보법 차원에서 돈을 버는 게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실제로 뭐 현 정부가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느낌상에서 보면 징벌적 과세에 우리만 때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에서 보면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냐, 돈을 벌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안 해주는데 다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비탄감 해주는데 내가 굳이 내가 근로소득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공짜적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풍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기업 규모를 크게 하자니 규제가 무섭고 이런 풍조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돈이 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이 돈 가치가 있으면 이런 풍자가 안 되겠죠. 왜냐? 돈을 버는 사람도 소중하게 벌 거고 또 돈을 걷어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너무 풀렸다. 돈이 너무 풀렸다. 동경식 분질, 자본주의 본질의 동맹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소중하지 못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도지코인이든가 이런 측에서 계란말이 그려가지고 20분 만에 돈이 몰리는 이런 사회가 되면 사실 돈에 대해서 경시풍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내 지갑 속에는 현금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푼 거에 대한 후폭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K자형 양극화 구조가 많이 됐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자 대기업과 고소득층 반드시 이런 거 아닙니다는 자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보난자 이펙트가 누렸죠. 횡재 효과가 된 거죠. 근데 자 하위 계층은 어떠냐? 하위 계층은 중소기업 하위 계층은 스케어링 코로나 때 내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 교육 적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내 능력 이상으로 피해를 보는 스케어링 팩트 상흔 효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자 정치 제재에서 보면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아베 같은 문재인 대통령 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퍼플리즘 정치적 색채를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 세대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치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퍼플리즘 정치가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경제와 1인 1표지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1인 1피주의가 됐죠. 1인 1표주의. 그러다 보니까 피케이트 잡아오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에서 온정적 자본주의다. 그러다 어쩌니까 저 고소득층 보란자 때려 밑에 사람 줘 이렇게는 온정적 자본주의가 구성하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자 내가 돈 벌어서 뭐하느냐 다 뺏기는데 네. 그 밑에 사람들은 뭐냐 이번에 미국의 4월 고용통계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수당을 많이 받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데 내가 노동시장에 왜 참여해? 그렇죠. 이런 쪽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해를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도가 좀 쓰일 뿐이지 이건 세계 보편적 현상이다. 무슨 제가 어제는 이렇게 우리 2차관을 세게 이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를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또 두들겨 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보편적 현상이다. 근데 우리가 정도 차이가 좀 심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또 돈을 묻어두자니 돈이 안 된다면 그 많이 풀린 유동성 돈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해결책도 전해주세요. 부두 이코노믹 나오는 거죠. 네. 미신경제학이 나오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대부분 다 이렇게 코인 게임이라 하시죠. 네. 다 현명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하죠. 밸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뭐 우리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두 이코노미 미신경제학 마교라 하죠. 이게 나오면 공짜죠. 이거 뭐 우리 사회에서 많죠. 정부가 지원 주는데 왜 내가 가? 바이든 정부에도 다 지원하는데 내가 왜 고용시장 참여해? 투기꾼. 정부도 뭐 투기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환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손되는 거 있어요. 그 연일 그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서 나오고 있고요. 베팅족 나오는 것만 한탕족 이게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풍조가 되면 자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돈 버는 가치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 가고자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냐 사는 사람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증시가 쭉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가 굉장히 증시가 식지 않습니까?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모처럼 한국경제TV에 조지현 사장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동학개미를 해서 개인 투자자 참여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증시의 대중화를 위해서 얼만큼입니까? 얼만큼 소중하게 그 재원을 소중한 그 동력을 마련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가져가 있죠. 그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데 지금 먼저 빠르게 싣고 있죠. 한국 증시 싣고 있죠. 1월 달에 일평균 거래액이 42조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절반 토막 25조로 5월 달 일평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사회에서 한국 정치가 되고 최근에 어떤 그 언론의 제목을 보면 동학개미들 그 열기가 뛰어났던 그 동학개미들은 지금 다 어디 가가 있느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죠.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돈 버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박수를 받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강점, 시장 경제 강점을 복원시키는 것이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한국 증시에 꾸빵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기업들이 미국에 나스닥 상장한다 하는 것 다 빠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 이런 자본가들이 대우받지 못하다 하면 이 사람 빠지면 한국의 증시가 텅텅 비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한국 자본시장 발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집권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국민의 표심을 걷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치적 얘기를 죄송합니다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혀 국회의원에 한번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 기존의 기성층에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는 지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이다. 미래 희망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통령 후보들이 좀 나서줘야 사실상 한국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고 건전하게 증시가 발전돼야 은행 담보대출이 돼서 안 되고 건전하게 한국의 신진대사가 되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을 던져주는 게 잘 나가는 사람 꺾어가지고 놓는 게 희망을 던져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조 섞인 풍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증시 열기가 식고 있는 이유를 피터팬 증후군과 벤자민 버튼 증후군으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